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치유, 진짜 나를 찾게 된 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줄라이라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인 것 같고, 본명을 알지 못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그래서 사실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읽는데 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물이 날 경우는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의 감정을 좀 억압을 이번엔 좀 하고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일상적인 비난은 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고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 어린 나는 엄마가 나에 대해 내린 평가를 아무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나는 느리고 둔하고 바보 같은 아이라고, 커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사회생활도 못할 거라고, 어린 나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엄마의 말은 곧 진리였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던가 도망가 버릴 거라는 말이었다. 특히 나는 고지식하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마음에 묻고 오래 곱씹어보는 성격이었다. 책에서 보았던 엄마 없는 아이가 된다는 말은 견딜 수 없는 공포였다. 이런 거를 읽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에게 털어놓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것은 나는 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친구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싫었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 엄마한테 몇 번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후부터 나는 주변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자신을 거리낌 없이 오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부러웠다. 주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부러웠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손을 내밀어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적어도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 가정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요청을 하지 못하죠.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엄마를 약올리고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손톱을 물어뜯고 밤에 오줌을 쌌던 것은 아니다.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다. 혼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불안할 때 정서적으로 손톱을 막 물어뜯기도 하고 틱 장애처럼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또 오줌을 밤에 싸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저자도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혼나지 않았다고,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프네요. 어쩌면 환상의 세계가 더 편했는지도 모른다. 거리낄 것 없이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고지식했던 나는 친구들을 깊이 사귀게 되면 모래알 같은 가족들과 부끄러운 집안 사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그 집도 가난했는데 친구의 엄마는 라면을 끓여서 우리에게 내주었다. 친구의 엄마는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가 라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캐물었다.
친구가 귀찮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 친구는 평소에 뚱뚱한 엄마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처녀처럼 날씬했는데 나는 뚱뚱한 엄마를 둔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다. 결국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당당하게 만든다. 내 동생이 거리낌 없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친구가 판잣집에 사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또 다른 친구가 뚱뚱한 엄마를 창피하다고 말하면서도 친구를 집에 선뜻 데려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엄마와 가족의 사랑 때문이었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남부끄럽지 않은 집안 형편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던 셈이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 엄마의 사랑마저 없었던 한 어린아이의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의 사랑과 어떤 관심과 믿음이 있으면 아이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동생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동생은 거리낌 없이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지 못했고. 근데 친구들도 보면은 가난한 친구들이 참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엄마와 가족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너무 아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엄마를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엄마가 한 말들이 마치 일종의 명제처럼 의식에 남아 나의 행동과 태도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다. 누구도 믿지 마라. 친구는 아무 필요 없다. 특히 남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 남자만 믿고 살면 쪽박을 찬다. 여자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식도 아무 소용없다. 혼자 사는 게 최고다. 돈 앞에서 사람들 간의 믿음이라 보잘것없다. 엄마가 삶에 지쳐 쏟아낸 푸념들은 가랑비처럼 조금씩 내 의식에 스며들었다. 이런 의식들이 평생 남아있다는 거죠. 자식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을 자식에게 한다는 거는 네가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안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심리학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런 명제보다는 본인의 경험으로서 겪은 이야기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엄마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다른 모녀들처럼 스킨십을 하기도 힘들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싫어했다. 무엇보다도 엄마 옆에 있으면 언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갑자기 어떤 호통이 날아올지 몰라 항상 마음이 불안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내 안의 어린아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엄마랑 있는 게 불편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저자는 이제 두 아이를 낳은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진짜 육아책만 100권 이상 막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초보 엄마의 불안감,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근데 이 저자가 이 많은 책을 읽고요. 단 한 권의 책을 골랐어요. 그 많은 육아책 교육서 중에 단 한 권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부모의 지혜를 선택하겠다. 라고 단 한 권의 육아서를 골라줬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들게 자란 엄마가 택한 육아서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믿음이 갔고 이 책을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부모의 지혜. 웨인 다이어 박사님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좋아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과거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 육아란 어찌 보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다시 만나고 그때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완전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상처 없는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맞아요.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막 겉보기에 막 부자고 풍요롭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른이 돼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렸을 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육아는 힘든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육아를 하고 어떻게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는지가 후반부에 나와요. 피곤할 때는 의식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특히 훈육을 하지 않았다. 음악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편안한 음악을 자주 들었다. 모든 일에 욕심을 내지 않고 물 흐르는 듯이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점점 육아를 덜 열심히 하게 되었다. 엄마로서 나의 역할을 기본적인 돌봄과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제는 잔소리를 되도록 아끼는 편이다. 해봤자 단기간에 효과도 없고 속상함만 커진다. 아이가 학교, 선생님, 친구들, 또래 집단, TV 같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 변화해 나갈 거라고 믿기로 했다. 이 부분은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영향만 받으면서 살지 않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한테 상처받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학대를 했어도 그 아이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배우자 그리고 뭐 아이들과 함께 또 인생이 바뀌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책을 만나서 좋은 책을 써주신 분들이 저의 인생 멘토가 돼서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많이 뭔가를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만큼 변화해 나갈 거라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잘 자랄 거야. 잘 살 수 있어 라는 믿음. 엄마가 아이를 너는 문제야. 공부를 못해서 문제고 성격이 그래서 문제고 사회성이 떨어져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내적 불행을 안고 있다면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제안처럼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내적 불행과 거리를 두고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 내면이 치유되고 강해지면 나를 불행하게 한 상황이나 사람을 용서하기가 더 쉬워진다. 여기 내적 불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엄마가 내적 불행을 안고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이제 불행, 나의 오래된 그런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 불행이란 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 되게 제가 오래된 책이죠.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푸른 육아에서 나온 책이고요. 마샤 하이네만 피퍼와 윌리엄 제이 피퍼가 함께 지은 책입니다. 이 책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행하고 지금 두렵고 지금 용기가 없는 것들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과거와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어렸을 때에 잘못 형성이 되면 평생 힘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 책은. 엄마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엄마에 대한 욕으로 몇 페이지를 채운 적도 있었다.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누그러졌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못하고 참으면 어때요? 화병 생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병이 되게 많아요. 이유 없는 막 스트레스와 머리 아픔, 두통,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예전에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그때 약 처방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4분의 1만큼 어떤 알약을 쪼개가지고 선생님이 넣으시더라고요. 파란색 알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알약인데 이렇게 이 작은 알약을 4분의 1로 쪼개서 거기다 넣어야 해요? 왜 힘들게 이렇게 그 약을 조금씩 넣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먹는 약이래요. 근데 그 약은 신경 안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먹어요? 하니까 위가 아픈 이유가 단순히 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뭔가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 사람들이 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에게 그 약을 아주 조금씩 처방한대요. 많이는 아니고. 그걸 듣고 제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아, 우리 몸이 아픈 게 마음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크게 깨달았죠. 우리가 실제로 스트레스 받거나 막 울고 막 그러면 막 밥맛도 없고요. 먹으면 막 체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마음이 사실 몸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이런 화 나는 감정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엄마한테 말로 욕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가 막 그런 일기장에다가 욕을 이제 적은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의 화해를 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주변 사람들 헐뜯고 욕하는 소리만 실컷 듣고 와야 했다. 손주들이 듣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엄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옳고 가장 훌륭한 것 같다. 사위와 손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앞에서 너는 이기적이고 못됐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나에게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는 말도 한다. 아이들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쵸? 부모가 이럴 수 있어요. 막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이한테 좋은 말만 하고 따뜻하게 하지 않죠. 환하게 웃는 내 안의 어린아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안고 살아갔을 때는 무슨 결정을 할 때 치우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감정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툭하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밑도 끝도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부모 관계가 지금도 별로 좋지 않았던 이분은 참 다행히 복이 있어요. 남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남편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현재에 충실하는 사람이다. 남편은 밥을 먹을 때는 밥만 생각하고 기타를 칠 때는 기타만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행복을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해왔지만 남편은 나쁜 일만 없으면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매일 행복하고 음악과 더불어 항상 즐겁게 생활한다. 남편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의 행복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부끄럽지만 나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와 비교하면서 내심 속상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상처받은 엄마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이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엄마들은 참 힘들다. 아이가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때를 쓰거나 힘들게 하면 엄마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아이를 처벌하게 된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우는 아이를 방치한다. 이렇게 한 차례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면 상상하기 힘든 자괴감과 무력감이 찾아온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냉정하게 키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이유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누구는 아이를 잘 키우고 누구는 아이를 못 키워요. 똑같은 육아서를 읽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가 충분히 발달한 사람은 아이의 이제 마음을 읽어주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모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죠.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로 우리가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나를 또 치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도 바라봐야 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어른은 참
재밌으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와봤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책과 내적 불행 이런 책들을 또 연관 지어서 읽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